2018년도 10월 13일 시행한 서울특별시청 유성공학과 전자공학에 대한 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하고 유성공학의 전반적인 그 시험 문제 출제 내용은 기본 과목을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하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다 잘 맞으셨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전기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학에서는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충분히 충실하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고득점으로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유성공학에 대한 문제 분석하고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 대한 문제 분석과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성공학입니다. 유성공학을 보시게 되면은 1번 첫 번째가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보이스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결국 음성의 종류가 이제 주파수가 뭐고, 음성에 이제 3대 요소가 있죠. 그거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잡음의 종류입니다. 잡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잡음을 골라봐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변조입니다. 변조 문제가 3번도 변조 문제고, 4번의 PCM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 역시도 변조 문제고, 그 다음에 5번의 보호와 BPS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역시도 변조 문제, 이렇게 해서 변조 문제가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방식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문제 7번하고 문제 6번 그렇게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전송 방식에 대해서 9번하고 8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송 매체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송 매체가 10번, 15번, 16번. 그 다음에 통신망 구성에 대해서 회선수 구하는 문제가 14번, 구성 형태 설명이 12번과 13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한번 그러면 보기로 하죠. 1번서부터 보기로 합시다. 1번은 유성공학 1번인데 음성 주파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300Hz에서 결국 얼마까지라고 우리가 하는 거냐면 3400Hz까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음성 주파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가청 주파수가 출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16Hz에서 20kHz까지를 우리가 사람의 귀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이건데 요걸로 이제 출제가 된 것이고요. 다음에 만약에 출제가 될 수 있다면은 3요소가 뭐냐 하는 것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음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파수의 대소로 따지는 것이 되는 거고, 음의 색이, 음색, 요렇게가 보이스를 이루는 세 개의 요소인데 요놈은 주파수의 대소로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300Hz에서 3400Hz 중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제 저음이 되는 거고, 주파수가 높으면 이제 고음이 되겠죠. 요거는 진폭의 대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진폭의 대수 가지고 따지는 문제고, 웨이브 폼이죠. 음색은 웨이브 폼 가지고, 요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중에 요거 하나만 출제가 된 겁니다. 2번. 2번은 백색 잡음에 대해서 나온 건데, 백색 잡음이 뭐냐? 백색 잡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 잡음이죠. 그러니까 전자장비에서는 어떻게 없앨 수 없는 고유의 잡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장비의 고유의 잡음인데, 이거는 반도체에서 어쩔 수 없는 반도체가 전자장비에 들어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도 배웠을 거예요. 열잡음 전압 볼테이지는 루트 4K TBR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K는 볼트만의 정수요, 절대 온도고 대역 폭이고 저항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열잡음 전압에 대한 볼테이지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자장비에 제거할 수 없는 잡음으로 반도체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그 백색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흰빛과 같은 형태라고 지금 얘기를, 또 밑에 백색 잡음이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열잡음 전압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어떤 친구들은 누화하고 질문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가 새는 걸 보고 누전이라고 하듯이 누화는 말이 새는 겁니다. 이게 근단 누화, 원단 누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2번이 됩니다. 3번. 아날로그 변조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이 변조가 의외로 쉽게 그냥 누구나 고를 수 있도록 쉽게 나왔는데, 변조의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이렇게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배우셨고, 또 AM, FM, PM에 대해서 혹은 DM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깊게 배우셨는데, 아날로그는 사실은 세 개밖에 없어요. AM하고 진폭 변조죠. FM, 주파수 변조, PM, 위상 변조, 이렇게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디지털 변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으면 이제 DM이 델타 모듈레이션이라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더 구체적인 AM과 FM과 PM과 DM의 관계에 되는 거죠. PCM도 있고 DM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DM, DPCM도 있고 또 PCM도 있고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셨을 텐데, 이번 시험은 비교적 평이하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디지털 변조 신호 과정이 있는데 PCM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은 PCM에 대한 얘기인데, 원 신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걔를 제일 먼저 우리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표본화를 하고, 표본화 다음에 퀀타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양자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부호화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고르기 쉽게 아예 시험 문제 본문에서 표본화 과정을 거친 후 이랬으니까 요걸 거치고 난 다음에 요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유성공학을 100점을 받으신 분이 있던데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PAM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퀀타이징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문제를, 이것도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급,
정도 되는 문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오히려 표본화 주파수는 어떻게 되고 양자와 잡음 6dB 대역폭 뭐 이런 것을 많이 배우셨을 건데 가장 고르기 쉽게 기본적인 것만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문제는 이것도 아주 기본만 물은 거예요. 5번은 1초 동안에 보의 개념을 본 거죠. 주파수가 봅니다. 1초 동안에 200개 생겼대요. 1초 동안에 변화되는 것이 주파수잖아요. 200개의 신호파입니다. 변조라는 얘기니까 신호가 변화됐다. 그럼 보가 200이라는 얘기죠. 주파수가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보가 되는 거고 거기에 결국 2비트씩 정보가 담겨져 있으니까 PPS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헤르츠니까요. 보가 헤르츠나 마찬가지니까 200에다가 2를 곱하기 하게 되면은 2비트가 비트가 들어간 거고요. 200은 헤르츠니까 세컨드의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6번 갈까요? 네, 6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송신자가 이게 세 가지 중에 요거는 정보통신회에서 출제가 된 거죠.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중에 누구냐 이런 소리예요.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건 1대1이죠. 1대1로다가 전송을 하는 것이 유니캐스트가 되는데 여기 본문의 보기 내용은 송신자 한 명이 다수의 수신자 그러니까 1대 다잖아요. 1대 다니까 멀티캐스트가 되는 것이고 1대1이라고 한다면 유니캐스트가 되겠죠. 유니캐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르기 쉽게 당연히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출제가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은 통신 채널에 접속된 두 단말기가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전이중 방식을 물은 거예요. 통신 방식이 전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전이중이었잖아요. 여기 송신 A 쪽에 송신이 있고 수신이 있고 B 쪽에도 수신, 송신이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하죠. 반이중 그럼 뭐라고 배웠죠? 반이중은 무전기 같은 게 반이중이에요. 무전기 같은 게 반이중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전송로는 하나인데 결국 이렇게 스위치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송신, 수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전송로가 있을 것이고 또다시 이렇게 된 모양이죠. 그래서 수신이고 송신. 송신을 할 때는 스위치를 다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그게 무전기인 경우에 동시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프레스 토크 방식을 쓰는 거죠. 말을 할 때는 키를 눌러서 하는 것이 되게 반이죠. 전송로는 하나입니다. 전송로가 두 개죠. 송신 쪽, 수신 쪽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배우신 것 중에 뭐 더 편리하게 고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단양 방식이라는 심플렉스 방식이 여기 하나가 있죠. 라디오나 텔레비 같은 거는 요즘 텔레비 같은 건 다르지만 라디오 옛날 라디오나 텔레비 같은 경우에는 단양 방식인 심플렉스 방식이 있었죠. 단방향, 단양 방식이라고도 하고 단방향. 이건 라디오나 텔레비 송신하고 일방적으로 수신만 했던 거죠. 여기 이제 방송국이 되고 수신기가 있는 건 뭐 수신자겠죠. 그렇게 됐던 거 쉽게 고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패러럴 전송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8번은 병렬 전송과 직렬 전송. 병렬 전송은 속도가 대단히 빠른 대신에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선수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8비트를 보낸다고 한다면 8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D7서부터 8비트라고 한다면 D0서부터 D7까지가 있을 때 동시에 전송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회선수가 많잖아요. 회선수가 너무 많아서 결국 회선값이 비쌀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원거리에 쓸 수 있는 거는 시리얼로 가야 되겠죠. 4번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셨을 건데, 병렬 전송은 단거리만 해당되지만 우리가 통신을 하다 보면 원거리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병렬을 직렬로 바꿔서 보내야 되니까 병렬, 직렬, 변환회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번은 시리얼, 즉 직렬 전송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번이 답입니다. 9번은 이제 동기식 전송. 이것도 맨날 했던 게 이거잖아요. 우리 교재에서 맨날 했던 것이 동기식과 비동기식. 비동기식 방식은 문자 동기 방식이잖아요. 얘는 시간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문자 동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4번은 전송 문자마다 스타트 비트, 한 비트, 스톱 비트 1.5비트를 갖는다는 것은 비동기 방식이라고 맨날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9번 문제를 틀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을 거라고 보고요. 10번 전화선이나 근거리 통신망의 랜이라는 얘기 이제 많이 배웠죠. 정보통신에서 차폐가 없는 거. 차폐가 있으면 STP입니다. 쉴드 티스 페어인데 여기는 차폐가 없다 그랬으니까 언실드를 골로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UTP가 되고, 라디오판은 일본의 라디오판은 무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화선이나 근거리 통신망에 사용되는 차폐가 없는 전송 매체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언실드 티스페어라 그래서 UTP 케이블이죠. 이건 가격이 좀 싸죠. STP는 가격이 비쌉니다. 차폐가 있는 거는. 그래서 결국 당연히 2번이 되고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 방식은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상호간의 통신회선을 경로인 교환기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하는 거예요. 회선 교환 방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11번 문제는 회선 교환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회선 교환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에 대한 거 엄청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릴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에 패킷을 이용한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지금 회선 교환 방식이 아니죠. 데이터그램이나 아니면은 가상 회선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특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거예요. 다 맞췄을 거야. 12번 갑시다. 비대칭. 비대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배우셨다시피 업로딩과 다운로딩의 속도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업로딩과 다운로딩의 속도가 다른 거. 그래서 기존의 전화 회선을 이용한다니까 ADSL이죠. ADSL. 아날로그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존에 있던 전화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했던 것이 ADSL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됐을 거고요. FTTO는 광 케이블이 대한 거니까 파이버가 사무실까지 간다는 얘기가 FTTO가 되는 거고, FTTH는 집까지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3번을 찍으셨으면 다들 맞으셨을 겁니다. 13번 볼까요? 정보통신망 형태로 가장 오는 곳은 중앙에 컴퓨터 교환기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중계를 할 수 있는 노드가 있는 거죠. 중앙에 이제 이렇게
서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턴말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 모양이 뭔 모양처럼 보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스타형이라고도 하고 별 모양 생겼다고 하니까 다 맞추셨을 건데, 이거는 서버가 고장나면 안 되는 거죠. 특징이 항상 중계 교환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회선수는 대단히 적잖아요. 그물형에 비해서 회선수는 대단히 적으니까. 얘는 회선수가 얼마라고 배우셨어? n-1개죠. n-1개의 회선수를 가지는데 요거는 대단히 장점이죠. 회선수가 적으니까. 대신에 서버가 고장나면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나 교환기가 이놈이 고장나면 다 통신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 몇 번인 거예요. 이게 13번 설명이네요. 14번은 13번하고 똑같은 건데 참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건 성형이 아니라 메시형. 메시형이니까 그물망이죠. 그물망의 형태로다가 만들어진 거죠. 회선수를 물었어요. 그랬을 때 회선수는 2분의 n-1이잖아요. 다 서버 교환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중앙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7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쉽게 고르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15번은 너무나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점짜리가 나온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데, 뭐 모든 분들이 다 100점은 못 맞으니까 그래도 잘 냈다고 보는 건데, 광섬유의 기본 개념만 보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의 원리가 뭐냐, 빛의 전반사죠. 이거 물리에도 여러분들 잘 나오는 시험 문제죠. 빛의 전반사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달리 설명을 드리고자 하실 것도 없는 거예요. 16번. 16번 문제 가봅시다. 16번은 지금 통신 케이블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송 매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유선공학이다 보니까 전송 매체를 15% 정도 냈죠. 설명하는 통신 케이블은 뭐예요? 이 케이블은 다른 케이블에서 전송 손실이 대단히 적고 장거리 데이터에 적합함으로 대륙 사이를 잇는 해저용 광 케이블도 있는 거죠. 방점은 빛 신호를 이용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빛의 신호를 이용한다. 그럼 뭐 빛의 신호를 이용하니까 광통신에 대한 광 케이블에 대한 특징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실 때 반드시 옳지 않은 거에 언더라인 치셔야 되겠죠. 고속 대용량, 고품질 정보를 정확하게 한다. 케이블이 꼬여있다. 트위스트 페어니까 UTP나 STP 얘기하는 거잖아요. 3번은 트위스트 페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광 케이블은 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아닌 거죠. 17번은 이제 정보통신망 가운데 OSI가 출제가 된 겁니다. OSI에 결국 전자메일,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 네트워크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 응용계층을 물은 거잖아요. 응용계층의 종류, 전자메일도 응용계층에 속하는 것이고 파일 전송도 응용계층, 그래 놓으니까 응용계층에 속하는. OSI는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7개의 과정을 전부 다 아셨으면 다 쉽게 고를 수 있는 거고. 18번 갑니다. 네트워크, 이 보기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1과 네트워크 2가 이렇게 따로따로 네트워크가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상호간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8번은 경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로 설정을 하는 장비가 누구냐? 경로 설정을 하는 장비가 뭐 라우터죠. 라우터 가지고 경로 설정을 하는 거고,
리피터나 이런 것은 그 거리가 그 네트워크상에서 거리가 멀었을 때 결과적으로 3R 기능을 이용해서 증폭과 정형과 이걸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계기 장치가 리피터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리피터를 찍고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던데 강의를 제대로 듣지를 않았으면은 문제가 되죠. 뭐 다들 대부분 잘 맞췄을 거예요. 19번 갑니다. 19번은 다중화 방식 중에서 대역폭을 시간으로 TDMA 방식이에요.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TDMA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간 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확산 다중화라고 부른다. 크게 동기식하고 비동기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 있다. 결국 TDMA 방식이 동기식, 비동기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스펙트럼 확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CDM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번은. 그러니까 2번만 맞는 얘기고요. 3번은 채널 상호간 간섭을 막기 위해서 주파수 보호. 이거는 FDMA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만 답이고 3번은 19번에 3번은 주파수 가드밴드를 이용하는 거니까 FDMA인데 이거는 TDMA를 설명하는 거니까 아니죠. 4번도 FDMA입니다. 4번 역시도 FDMA이고 1번은 CDMA 얘기하는 거잖아요. CDMA 방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2번이 TDMA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번 문제는 TDMA,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다. 20번. 보기에 설명하는 방식 중 다중 방식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한 건데 이 접속 방식의 제어 방식은 송신 측에서 어느 누구라도 데이터를 보낼 수는 있다. 그랬으니까 송신 측은 전송에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로를 감시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만약에 감시를 해가지고 동시에 통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시 쉬었다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배우셨어도 고를 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된단 말이죠. 요거는 유선 방식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선로를 감시하고 이런 말들이 또 충돌이 감지되면 콜리전 디텍션이 충돌이 감지되면 이게 충돌 요 말을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1번이잖아요. 1번을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본문 중에 충돌이 감지되면 일정 시간 동안 뒤에 재전송하는 CSMA CD라고 하는 걸 고르라고 본문의 마지막 줄을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CSMA CA라고 하는 얘기는 컬리전 어보이드잖아요. 요거는 충돌 감지가 아니라 충돌이 컬리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방식이죠. 피해가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무선에 쓰는 방식이란 말이죠. 요거는 유선에 쓰는 방식이었고 이건 무선에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20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수업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너무 많이 공부를 했다. 기본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공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잘 맞으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조금 서운하게 맞으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며칠 있으면 발표가 날 거 아닙니까? 발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는 보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작년까지는 아마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공개가 돼서 만약에 혹시나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이 문제 분석하고 시험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열심히들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선공학 해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